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5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저처럼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크게 나서지도 않고 남 눈치 보면서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이요. 저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오래 망설였어요. 굳이 내 일을 알려야 하나? 나중에 괜히 욕먹는 거 아닌가? 근데 어느 날 혼자 부엌에 앉아 있다가 그냥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제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오래도록 혼자 삭히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 혼자 삭히지 마세요. 참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전 너무 늦게 알았거든요. 제 고향은 경기도예요. 요즘이야 많이 개발됐다고 하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어요. 논밭이 대부분이고 버스도 하루에 몇 번 안 오는 그런 곳이요. 전 둘째였는데 위로 오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요즘은 이혼 가정이 많아서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지만 그 시절에는 달랐거든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예사였고 저도 학교에서 이상한 눈으로 보이는 게 느껴져서 어릴 때부터 눈치를 많이 봤어요. 드러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걸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엄마는 혼자 우리 남매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부터 집안일 대부분을 제가 맡다시피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인근에 있던 제과 공장에 취직을 했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20대 내내 했어요. 특별히 힘들다는 생각도 못 했어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시절에 저는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삭히고 서러운 일이 있어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 되지 싶었어요.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참고 살아온 제가 결국 살면서 한 번은 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게 터진 게 아니에요. 죽은 남편이 저 대신 터뜨려 준 거죠. 남편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한데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제가 29살 때였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매달 한 번씩 어르신들 점심을 차려드리는 행사에 갔는데 그날 남편이 처음 왔어요. 다들 앞치마도 제대로 안 묶고 어르신들이랑 떠들고 웃고 있는데 그 사람만 조용히 뒤에서 밥상을 닦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수가 적고 나서는 걸 싫어하고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 그만큼 표현은 서툴렀어요. 좋아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어색해하는 사람이었죠.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딱 한 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말했는데 남편이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위로나 공감도 못해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서운해서 따졌어요. 당신은 내가 힘들다고 하면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있다가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근데 나 여기 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한테 뭘 해줄 순 없어도 그냥 옆에 있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랑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던 거죠.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그날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딱히 뭐라고 설명하긴 어려운데 눈빛이 따뜻하지가 않았어요. 저를 보는 눈이 며느리를 맞는 눈이 아니라 계산하는 눈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제가 긴장해서 예민하게 생각했나 보다 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순진했던 순간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결혼하고 나서 시댁의 민낯이 드러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 월급날이 25일이었는데 그쯤만 되면 시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제사 비용이 부족해서 어디가 갑자기 아파서.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돈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남편은 그때마다 알았다면서 얼마씩이라도 주고 넘겼어요. 저한테는 뒤늦게 통보하는 게 전부였고요. 더 기막힌 건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할 때였어요. 어디 아프면 사람들은 보통 병원부터 가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병원이 아니라 우리 집부터 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 꼼짝을 못하겠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남편은 눈치를 보고 그러다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적을 때는 50만 원, 많을 때는 100만 원. 그 봉투가 어머니 손에 들어가고 나서야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깨달은 건 시어머니 지갑을 우연히 봤을 때였어요. 명절에 시댁에 갔다가 어머니 지갑에서 카드가 하나 툭 떨어졌는데 거기 남편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 카드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어머님 지갑에서 신용카드 있는 거 봤어. 아니, 그냥 뭐 하나 만들어 드렸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랑 상의도 없이 결정한 일을 그냥 단순한 일처럼 말하는 게 너무 황당했거든요. 21번 고르고 다시 물었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여보,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머니 툭하면 와서 돈 봉투 가져가시는 거 알잖아.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카드까지 드린 거야? 우리도 쓸 때 많잖아. 애 학원비에 대출금에 넉넉하지 않다는 거 알면서. 남편이 한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다른 집 자식들은 요새 다 그렇게 해준다고. 엄마가 그 얘기하는데 안 해드리기가 그랬어. 근데 진짜 얼마 안 쓴다고 그러던데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하는데. 청구서 한번 봐봐. 지금 당장 당신 확인도 잘 안 하지? 남편이 조금 머뭇거렸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넘기더라고요. 저는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자는 말이 영원히 안 보겠다는 말이랑 같다는 걸 그때쯤엔 알고 있었거든요. 시댁과 저 사이에서 남편이 택한 방법은 늘 그거였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근데 그 감당이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는 걸 남편만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였는지도 몰라요. 그게 더 편했을 테니까요. 나쁜 시댁에 발목 잡혀 미련하게 버텼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 자체는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표현이 좀 서툴고 가족한테 한없이 퍼주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2년 전 남편이 직장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온 날이었는데 집에 오자마자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피곤한 것도 아니고 딱히 화가 난 것도 아닌데 어딘가 사람이 멀리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검진은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심장 쪽에 뭐가 좀 있긴 한데 좀 지켜보면 된대. 그게 다였어요. 저도 그때 더 파고들지 않았어요. 워낙 바쁜 시기이기도 했고 남편이 워낙 건강한 편이었으니까요. 그냥 지켜보면 되겠지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이 그때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어요. 너무 조금씩 달라져서 그땐 잘 몰랐는데 지금은 다 보여요. 퇴근하고 서재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원래도 혼자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가만 보면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뭔가를 적거나 서랍안을 정리하거나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아무 맥락도 없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통장 따로 있지? 나랑 분리된 거. 뜬금없어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냥 확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재산 관리는 잘해두는 편이 좋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귓가에 남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은 남편이 동창이라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남편이 가끔 지인한테 전화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에 한 번, 어떤 때는 며칠을 연속으로 저녁마다 서재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꼭 문을 닫고요. 원래 남편은 친구를 잘 안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서재에서 문 닫고 전화를 자주 한다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밥 먹다가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요즘 누구랑 그렇게 자주 통화해? 서재 문까지 닫고? 남편이 밥그릇에 시선을 두면서 대답했어요. 아이 그냥 오래된 친구야. 학교 동창. 전 밥을 먹다가 다시 물었어요. 동창? 근데 남자 둘이 무슨 통화를 그렇게 해? 문은 왜 닫고 뭐 비밀 이야기라도 해? 남편이 저를 한번 봤어요. 그러더니 별거 아니란 듯이 숟가락을 들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 당신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 며칠 뒤에 또 서재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제가 차를 한 잔 들고 들어갔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전화기를 내리면서 잠깐만 하더라고요. 상대한테 하는 말이었는지 저한테 하는 말이었는지 모르겠는 어정쩡한 말이었어요. 전 다른 것보다 그 친구가 보험 일을 한다는 것도 괜히 걸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보고 있다가 말을 걸었어요. 그 친구 믿을 만한 사람이야? 또 무슨 이상한 보험 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지? 남편이 멈추더니 저를 봤어요. 잠깐 생각하는 것처럼 서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는 믿어도 돼. 괜찮은 놈이야. 그 말투가 좀 달랐어요. 그냥 친구라면서 넘기던 것과는 달리 뭔가 확인시켜 주려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믿을 만한 친구. 그 말만 기억했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 남편의 행동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 모든 게 전부 준비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그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옷을 챙기는 소리를 들었는데 방에서 캐리어 끄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나가보니까 남편이 캐리어에 짐을 더 넣고 있었어요. 어디가?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이랬어요. 이번 주에 갑자기 출장이 좀 잡혔어. 며칠 걸릴 것 같아. 남편은 원래 출장이 있는 직종이었어요. 1년에 몇 번씩 지방을 다니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아침밥을 차려줬고 남편은 다 먹고 평소처럼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갔죠. 그날 이상하게 남편이 신발을 신으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저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보고 있다는 걸 몰랐죠. 잠깐 뒤돌아봤다가 그냥 나갔어요. 그게 제가 남편 등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3일쯤 지났을 무렵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 그때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양파를 썰다가 앞치마에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어요. 남편이 출장 중이니까 혹시 관련된 연락인가 싶기도 했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태준 씨 가족분이세요?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네, 아내인데요. 무슨 일이에요? 아, 그 환자분 입원 서류에 비상 연락처로 등록된 분한테 먼저 연락을 드렸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셔서요. 혹시 지금 오실 수 있는 가족분이 계신지 여쭤보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저희 남편이 거기 입원해 있다고요?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 짧은 침묵이 이상했어요. 네, 어제 수술 받으셨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가족분이 빨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전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기를 들고만 서 있었어요. 간호사도 제가 놀란 걸 눈치챘는지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돌아왔어요. 직접 오셔서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대한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어요. 전화로 하기 어려운 얘기라는 거잖아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서 던져두고 나왔어요. 병원에 도착해 병동을 찾아가니 담당 의사가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표정을 보는 순간 전 이미 알았어요. 말을 듣기도 전에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로요. 수술은 전날 오전에 마쳤는데 회복이 잘 안 됐다고 했어요. 수술은 했지만 심장이 버텨주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후 말들이 잘 안 들렸어요. 귀에 뭔가 막힌 것처럼 말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연결이 안 됐어요. 중환자실 앞에 서서 유리 너머로 남편을 봤는데 온몸에 줄이 달려 있었어요. 남편 얼굴은 그냥 자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깊이 잠든 얼굴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했어요. 나중에 입원 서류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어요. 비상 연락처에 적혀 있던 번호가 제 번호가 회사 동료 번호였는데 그분한테까지 연락이 간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였어요. 처음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왜 비상 연락처에 제 번호가 없었는지를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알았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한테 연락이 가는 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술이 잘 되면 그때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상 연락처에도 제 번호를 안 쓴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전 그 자리에 더 있기가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 캐리어를 열었을 때도 바로 주저앉았어요. 검사 결과지, 입원 안내 서류, 그리고 남편 내복이 한 벌 접혀 있었어요. 혼자 수술 준비를 하면서 새 내복을 샀을 사람. 왜 이런 상황에도 끝까지 말을 못했을까? 처음은 원망이었어요. 근데 한참 뒤에야 짐작이 됐어요. 남편은 걱정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든 혼자 해결하고 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 제가 알면 밤새 걱정할 거 알고 그 걱정하는 얼굴을 못 보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댁 식구들한테는 더 말 못했겠죠. 어머니가 알면 병원 복도에서 무슨 난리가 났겠어요. 그 꼴이 보기 싫어서도 말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혼자 검사 결과지를 들여봤을 시간, 혼자 입원 날짜를 잡고 캐리어를 쌌을 때, 차디찬 수술대에 혼자 눕던 순간 옆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눈을 감았을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혀요. 장례식 내내 정신이 없었어요.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이 안 나서가 아니라 뭔가를 계속 해야 했고 누군가가 계속 뭔가를 물어봤고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장례식장 내내 조문객들한테 이 이야기만 수없이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는데 얼마나 나를 잘 챙겼는지. 저는 그 옆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행사 진행 요원 같은 느낌이었죠.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첫날 저녁이었어요.
조문객이 다녀가고 나면 조의금 봉투가 접수대에 쌓이잖아요. 전 그걸 나중에 정리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봉투들을 옆방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엔 보관하려는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잠깐 뒤에 제가 그 방을 지나다 열린 문 사이로 봤는데 서방님이랑 시노이가 그 봉투를 뜯어서 현금을 세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가 잔뜩 쌓여 있었고 그 옆에 돈을 쭉 펼쳐놓고요. 그걸 보고 눈이 뒤집혀서 방에 들어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장례도 안 끝났어요. 그리고 그 돈 제가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방님이 봉투 세던 손을 멈추더니 저를 봤어요. 표정이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소리란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뭐? 우리 아들 지인들이 준 돈인데 네가 그걸 왜 가져가? 너 그게 무슨 소리냐? 전 그 말이 너무 황당했어요. 조의금은 상식적으로 상주인 제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돈을 세고 있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까지 덧붙이셨죠. 얼마나 된다고 저러는 거야? 장례 비용도 우리가 도왔잖아. 장례 비용이요? 장례 비용은 처음부터 남편 계좌에서 나가고 있었어요. 시댁에서 도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이게 대화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이었고 조문객들이 있었고 저는 아직도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방에서 나왔어요. 그 뒤에 시누이는 제 지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런 말까지 흘리고 다녔어요. 언니가 오빠 입원한 사실도 몰랐대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 우리 오빠 불쌍해. 남편이 저한테 말하지 않은 것,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시누이는 다 알면서도 그 말을 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남편하고 사이가 나빴던 것처럼 들리게 해요. 이틀째 되던 날 남편 회사 동료들이 줄지어 조문을 왔어요. 그리고 그 틈에 한상길이란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인상이 무거운 분이었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건네더라고요. 재수씨, 나중에 꼭 한번 연락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땐 그냥 조문 와서 인사치레로 한 말이려니 했어요. 명함을 받아서 가방에 넣어뒀어요.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에 남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창이 있어 햇빛이 잘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남편은 어두운 데를 싫어했거든요. 그게 제가 남편을 위해 한 유일한 결정이었어요. 납골당에서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앞서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조금 뒤쳐져서 걷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가까이 제 옆으로 오셨어요. 걸으면서 낮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끼리 보험금 얘기를 좀 해야겠어.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납골당에서 나온 지 채 30분도 안 돼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는 눈도 안 피하고 당연한 얘기라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거 미뤄봤자 좋을 거 없어.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전 그 순간 뭔가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장례식장에서부터 눌러두고 조문객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것들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 그 사람 보내고 온 지 1시간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나오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는 것 같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씀하셨어요. 할 건 해야지. 미룬다고 달라지는 거 있냐? 그리고 내가 놔줘오라고 이러는 줄 알아? 이분은 지금 진심으로 이게 이상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 납골당에서 나오자마자 보험금 얘기 꺼내는 게 본인한텐 그냥 당연한 순서인 거예요.
저는 더 말 잇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상대가 있어요. 내 말이 저 사람한텐 닿지 않는다는 거. 목소리를 높여봤자 내 기운만 빠진다는 거. 그 순간 직감했어요. 그래서 그냥 차에 탔어요. 집으로 오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보면서 시댁이 뭔지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이미 다 봤거든요. 49제가 끝난 얼마 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드러났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저로 돼 있었고 절차를 밟으면 지급이 된다고 했어요. 금액은 3억 정도 됐어요. 사실 저는 그 돈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냥 남편이 남긴 거니까 이걸로 앞으로 살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시댁에 알려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진 몰라요. 남편 보험 관련 서류가 집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들은 건지 어쨌든 3억이란 숫자가 시댁에 전해졌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곧바로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익자를 처음부터 잘못했어. 태준이도 몰랐던 거야. 그냥 모르고 했다. 그렇게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행정착오일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원래는 당신이 받을 돈이었는데 서류가 잘못됐다는 식으로요. 그 뒤로 시댁에서 오는 연락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전화였어요. 시어머니가 하루에도 두세 번씩 전화했는데 처음엔 그래도 돈 얘기를 어느 정도 돌려서 했거든요. 집 정리는 어떻게 할 거냐? 남편 짐은 치웠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근데 그 말이 전부 결국 한 곳으로 흘러갔어요. 보험금이요. 며칠이 지나자 말이 점점 더 직접적으로 변했어요. 예, 그 돈 함부로 쓰면 안 돼. 손대지 말고 일단 그냥 놔둬.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했어요. 어머니, 그 돈 제 계좌로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들고 오고 말고 일단 건드리지 말라니까. 까놓고 말해서 네가 뭘 했다고 내 아들 돈을 다 가져갈 생각을 해? 그 돈 내 아들이 번 돈이야. 우리 아들 목숨값이라고. 전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받아봤자 같은 말이 반복됐고 무슨 목숨값이니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이번엔 서방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형수, 나 진짜 급해요. 이번에 안 되면 나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형이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냥 형이 나한테 해주는 셈 치고 한 번만요. 저는 그 문자에도 아무 답장을 안 했어요. 시누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어요. 혼자서 힘들지 않냐고. 밥은 먹고 사냐고. 근데 그것도 얼마 안 가서 시누이가 본색을 드러내며 말을 바꿨어요. 언니, 근데 솔직히 우리 오빠가 번 돈인데 언니 혼자 다 갖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가씨, 수익자가 저로 돼 있는 건 남편이 그렇게 해둔 거예요. 우리 돈 이야기는 그만하죠.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근데 시누이는 물러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언니, 솔직히 이 말까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오죽하면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병원에 갔겠어요? 언니를 얼마나 못 믿어했으면 그랬겠냐고요. 난 오빠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언니가 오빠 병수발이라도 들었으면 모를까 수술하다 그렇게 된 건데 이 상황에 언니가 받을 몫이 어디 있어요? 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20년 넘게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더 들으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요. 화도 났고 억울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힘이 쭉 빠지기도 했어요. 근데 아직 전 그 사람을 제대로 보내주지도 못한 것 같은데 시댁 식구들과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에 너무 지쳐갔어요. 그 이후로 시누이는 여기저기 말을 흘리고 다닌다는 걸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시누이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언니가 돈을 끝까지 안 내놓겠대요. 오빠 목숨값인데 자기가 다 갚겠다는 거잖아. 그 표현이 자꾸 귀에 걸렸어요. 보험금이 목숨값이라면 그 목숨값만 뚫어지게 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저는 반대로 묻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누군가 예상이 됐지만 그래도 설마 했어요. 문을 열지 않고 누구냐고 물었어요. 나야 열어.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전 일부러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열면 안 된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문을 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저 오늘은 좀 힘들어서요. 다음에 연락하고 오세요. 잠깐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복도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문 너머에서도 선명히 들릴 만큼 큰 소리였어요. 야, 문 열어! 이게 지금 어디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 저는 숨을 참았어요. 천연이 내 아들 죽고 돈 챙기려 저런다니까? 너 그러려고 버텼지? 아픈 것도 다 알았지? 처음부터 돈 보고 붙어있던 거라고 세상 사람들 다 알아! 복도 건너편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랫집 분이 올라오시는 발소리도 들렸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들으라는 듯이 더 목소리가 커졌어요. 네 년이 왜 우리 아들 돈을 탐내? 그 돈이 네 돈이야? 내 아들 목숨값이라고. 내놔!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눌렀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상황에서 울면 제가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한참 뒤에 시어머니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복도가 조용해지고 난 뒤에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물을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변호사라는 단어를 검색했어요. 사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화면을 열어놓고 뭔가를 입력하려다가 멈췄어요. 상속 전문이며 가사소송 이런 단어들이 보이긴 했는데 제가 처한 상황이 정확히 어떤 종류 문제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억울하다는 것만 알았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깜깜했어요. 한참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껐어요. 솔직히 그럴 기운조차 없었어요. 몸이 무거워서 소파에 누웠어요. 한참을 천장만 보다가 옆으로 눈을 돌렸더니 남편 서재문이 보였어요. 남편이 없어진 뒤로 전 그 방에 잘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남편 냄새 같은 게 났거든요. 책 냄새랑 섞인 그 사람 특유의 냄새. 그래서 더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방이 자꾸 눈에 걸렸어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일어나서 서재문을 열고 남편이 앉던 의자를 만졌어요. 그러다 책상 옆으로 시선이 갔어요. 남편이 쓰던 서랍장이었어요. 맨 위 서랍은 자주 쓰는 것들이 있었고 중간 서랍은 서류가 있었고 맨 아래 서랍은 남편이 잘 열지 않던 서랍이었어요. 저는 쪼그려 앉아서 맨 아래 서랍부터 열었어요. 문구류가 몇 개 있었고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맨 뒤쪽에 서랍 끝에 기대어 있는 흰 봉투 하나가 보였어요. 봉투가 좀 두툼했어요. 안에 뭔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봉투 앞면에 남편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본 순간 손가락이 굳는 것 같았어요. 미숙에게, 그 네 글자가 전부였어요. 근데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글씨체, 힘있게 눌러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획이 가는 그 특유의 필체. 저는 봉투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봉투를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책상 앞에 앉아 무릎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뭔가를 열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느낌이었는데 막상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봉투 입구를 뜯었어요. 안에는 종이 여러 장이 접혀 있었어요. 그리고 명함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일단 종이부터 펼쳤어요. 남편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갔다는 뜻이겠지. 저는 첫 번째 줄부터 읽고 눈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애써 입술을 꽉 깨물고 다음 줄로 내려갔어요. 많이 힘들었지. 내가 옆에서 잘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진 못했어. 말로 하는 게 어려운 사람인 건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알아줬으면 해. 난 항상 당신 편이었어.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시댁과 저 사이에서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든 적이 없던 것 같은데 항상 내 편이었다고 쓰고 간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와서 이렇게 전해지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편지는 계속됐어요. 심장이 안 좋다는 거 알고 그때부터 준비를 좀 해뒀어.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걱정시키기 싫어서야. 말했으면 당신 아무것도 못하고 내 옆에만 있을 거 아는데 그게 난 싫었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 가고 나서 엄마 쪽에서 움직일 것 같아서 미리 해둔 게 있어. 그 상길이한테 연락해봐. 그 친구 믿어도 돼. 저는 편지를 내리고 봉투 안에 들어있던 명함을 꺼냈어요. 보험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이름이 보였어요. 한상길.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이 명함을 저한테 줬었잖아요. 저는 얼른 가방으로 달려가서 지갑을 열었어요. 명함 칸에 넣어뒀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저는 두 명함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남편이 이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뒀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은 장례식장에 와서 저한테 나중에 꼭 연락을 달라고 했던 그 말이 단순한 조문 인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편지를 다시 집었어요.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이 편지를 쓸 필요 없도록 살면 좋겠지만 내가 상길이한테 부탁해둔 것들이 그냥 묻혀도 상관없게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냥 당신 몫은 꼭 지켜. 그리고 미수가 평생 내 옆에서 고생했어.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저는 거기서 소리도 안 나게 어깨만 들썩대며 울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싫어할 걸 알지만 그냥 울었어요. 다 울고 나서 편지를 꼼꼼히 읽었어요. 다시 읽을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머니 쪽에서 뭔가 움직일 것 같아서 미리 해둔 게 있다는 것.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무서웠어요. 남편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요.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이 혼자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전 그날 새벽까지 눈이 말똥말똥한 채로 누워있다가 결국 잠도 못 자고 일어났어요.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일단 명함에 있는 그 번호로 문자부터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오태준 씨 아닙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다행히 답장이 금방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화면을 봤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말이 꼭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한상길 씨를 만난 건 문자를 보낸 지 며칠 뒤였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저보다 먼저 와 있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봤을 때보다 편안한 차림이었는데 표정은 그때랑 비슷하게 무거웠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편지를 꺼냈어요. 그분이 편지를 천천히 읽더니 다 읽고 나서 편지를 접어 제 쪽으로 돌려주셨어요. 안 그래도 오실 줄 알았어요. 태준이가 재수 씨 걱정 참 많았거든요. 오기 전까진 할 말이 많았는데 막상 앞에 앉았더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 편지에서 남편이 미리 해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이 잠깐 절 보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마음의 준비라는 말에 21번 들이쉬었어요. 그분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심장 이상 소견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대요. 그분 부서에 여자 둘이 찾아와서 보험 수익자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계약자는 남편인데 수익자를 본인들로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누군데요? 뒤에 보니까 태준이 어머니랑 동생이었더라고요. 전 잠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변경이 됐나요? 아니요. 수익자 변경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대리인이 오는 경우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이 있어야 하고요. 그분들이 가져오신 서류가 있긴 했는데 인감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보기엔 원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인감이 이상했다는 말에 저는 손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변경은 진행하지 않았고요. 본인이 직접 변경하는 게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 듣더니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태준이한테 연락을 했죠. 그분이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태준이가 그 전화 받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탁이 있다면서 그날 있었던 기록을 보관해달라고. 방문 기록, 변경 시도 경위서, 제 확인 소견서까지 다요. 나중에 재수 씨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전화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가족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들었을 때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남편이 한 건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 증거 보관을 부탁하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 그 사람다웠어요. 태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막을 수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해두는 거라고. 아마 쓸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둘이 그랬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분이 봉투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안을 확인했어요. 방문 기록 사본이 있었어요. 그날 두 분이 창고에 와서 남긴 서류 요청 경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작성하신 자필 진술서까지 있었는데 서명과 도장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들고 한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재수씨, 이제 이걸로 뭘 할지는 재수씨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시도가 아니에요. 인감을 위조하려 한 정황까지 다 있다니까요. 저는 그분한테 물었어요. 이걸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고 기록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증인으로 설게요. 그건 태준이하고 제가 한 약속이니까요. 그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잠깐 창밖을 봤어요. 태준이가 참 좋은 놈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거든요.
말없이 애들 다 도와주고. 근데 한번 마음먹은 건 끝까지 하는 거 아시죠? 가족들한테 재수씨 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 생각을 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태준이 생각해서라도 잘 지키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또 나오려고 해서요. 근데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아는 분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가사소송 쪽으로 경험이 많은 여성 변호사를 연결해줬어요. 처음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저는 그 서류 봉투를 들고 갔어요. 다 꺼내서 설명을 드렸어요. 남편 편지부터 한상길 씨 진술서까지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를 다 보고 이러더라고요. 수익자 변경을 대리인이 시도한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인감이 위조된 정황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사문서 위조는 형사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전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그걸 잘 정해보세요. 일단 시댁 식구들을 만나보고 정하셔도 되고요. 상대방이 계속 법적으로 간다고 위협하는 상황이면 이 서류들을 활용하는 게 훨씬 빠르게 정리될 거예요. 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저도 피하지 않고 그러겠다고 했죠. 그날 나가기 전에 거울을 한번 봤는데 그날따라 제 얼굴이 좀 낯설었어요. 떨리거나 겁먹은 표정이 아니라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얼굴이었죠. 시댁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세 사람이 다 모여 있었어요. 서방님 옆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고요. 아파트 계약 관련 서류인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절 보더니 이러셨어요. 왔냐? 앉아라. 시누이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봤어요. 서방님은 그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눈빛을 한번 주고받더니 대표로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오늘 결론 낼 거야. 더 미루지 말고. 너도 더 버텨봤자 좋을 거 없다는 거 알잖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많이 양보했다. 2억이야. 2억만 내놔. 나머진 네가 다 갖고. 그게 맞는 거야. 그때 서방님이 옆에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형수,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 계약했는데 계약금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잔금이 없어요. 이번 달 안에 2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해하죠? 봉투에서 나온 건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짜였죠. 저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계약 날짜 보니까 49제도 안 지났을 때네요? 서방님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건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저는 그 봉투를 다시 서방님 쪽으로 밀었어요. 그때 옆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시누이도 말을 얹었어요. 언니, 우리가 막무가내로 이러는 게 아니잖아. 법적으로 가면 언니도 피곤해지는 거야. 아, 법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핸드폰으로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들어오라는 신호였죠. 그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신우이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누구냐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서 문을 열었어요. 전에 상담을 받았을 때 이런 자리가 있으면 본인을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변호사는 거실로 들어오면서 테이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부터 시댁 식구 표정이 굳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위아래로 저를 봤어요. 너 이게 뭐야? 경우 없이 식구들끼리 얘기하는 자리에 누굴 데려온 거야?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법대로 한다고 하셔서 저도 준비해 본 건데요. 왜요? 변호사가 짧은 목례 뒤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그 명함을 봤어요. 서방님이 뭔가를 느꼈는지 몸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뒀어요.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내려다보며 이러셨어요. 이게 뭔데? 저는 대답하지 않고 변호사를 봤어요. 제 눈짓에 변호사가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는데 방문 기록과 경위서 그리고 한상길 씨가 자세하게 쓴 진술서가 보였어요. 이 서류들은 오태준 씨가 생전에 보관을 의뢰해 두신 것들이에요.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서방님 얼굴이 그 순간 눈이 띄게 변했어요. 서류를 보자마자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오태준 씨 심장 이상 소견 이후 두 분이 보험사를 방문하셔서 수익자 변경을 시도하셨죠. 계약자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인감이 첨부된 위임 서류를 갖고 오셨는데요. 담당자가 인감 진위 여부에 의문을 품어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담당자가 이 진술서를 작성해 놓은 거고요. 시어머니 얼굴에서 뭔가가 흔들렸어요. 그러더니 이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서방님이 시어머니 쪽을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눈빛이 교차하는 게 보였어요. 변호사는 냉정한 톤을 유지하며 이어서 말했어요. 인감 위조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에요. 방문 당일 보험 내부 영상 기록도 열람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방님이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엄마, 이게 무슨 얘기야? 설마 둘이서 나 모르게 이런 짓을 한 거야? 신우이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리고 잠깐 뒤에 낮게 말했어요. 그냥 엄마랑 알아보러 간 거야. 실제로 한 건 아니잖아. 알아보는 것도 못해? 그때 신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알아보러 간 것도 문제야? 이렇게 될 줄 난 몰랐어. 진짜 몰랐다고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입을 여셨어요. 인감 위조는 무슨? 인감이 어딨어? 그냥 도장 갖고 간 거지. 그게 무슨 위조라는 거야? 변호사가 조용하게 말씀하셨어요. 도장이 계약자 본인의 인감이 아니었어요. 담당자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통과됐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법원에서는 시도 자체를 봐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법대로 하자며 결론 내자 하던 그 공간이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됐어요. 이제 제 쪽으로 힘이 기운다는 걸 느꼈는지 서방님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저한테 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급했어. 미안해요. 근데 난 진짜 이 일과 아무 관련 없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서방님을 내려다봤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동시에 아무 관련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게 참 이 사람들답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길어지니까 서방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뭔가를 기대하는 눈이었어요. 용서를 해줄 거냐 아니면 그냥 넘어갈 거냐를 재는 눈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관련 없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멍청해 보여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그럼 우린 어떡해? 아파트 계약까지 다 했는데 언니가 안 도와주면 그 돈 어떡해? 오빠도 없는데. 이어서 시어머니도 입을 여셨어요. 우린 어쩌라고?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태준이 없으면 너라도 도와야지. 그게 가족 아니냐? 그리고 우리 아들 애쓰고 번 돈인데 얼마라도 우리한테 와야 맞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가족이요. 그 순간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꾹꾹 눌러두고 있던 게요. 어머니, 그 귀한 아들이 왜 혼자 수술대에 올라갔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하셨어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나한테도 말 못한 거 그건 나도 서러워요. 근데요, 어머니한텐 더 말 못했을 거예요.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았으니까요. 병원 복도에 진을 치고 앉아서 대기실에서 울고불고 난리 피우고 어떻게 사냐 그 소리 할 게 뻔하니까요.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을 테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뭔가 흔들렸어요. 저도 목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계속했어요. 수술실에 혼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겠냐고요. 그 외로움이 어디서 왔겠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가족들한테 치이고 나한텐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한 번도 편하게 쉰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사람이 남긴 돈을 가지고 수익자 변경하러 보험사에 가고 장례식장에선 조의금 세고 납골당 나오자마자 보험금 얘기 꺼내고, 그러고서 아들 목숨값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그냥 뒀어요. 이젠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편지까지 남겼어요. 자기 식구들이 이렇게 나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증거를 모아둔 거고 친구한테 맡겨둔 거예요. 근데 아들 목숨값 갖겠다고 바득바득 이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서방님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고 신우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어머니만 절 보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마주봤어요. 저 오늘 그냥 안 가요. 법대로 하자고 하셨죠?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이 서류들 들고 법원 가면 어떻게 되는지 들어서 이제 알죠? 이거 들고 나가는 거랑 오늘 여기서 다 끝내는 거랑 하나만 택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신우이가 다시 머리를 조아렸어요. 언니,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만할게. 그동안 너무 우리식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지금 무슨 마음인지 생각해봤어요. 무섭기 때문이었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튈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게 느껴졌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서더니 조용히 제 앞으로 왔어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셨어요. 평생 고개를 안 숙이고 사셨을 분이 그 거실에서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이신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울 것 같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불쌍했어요. 아들을 잃고 아들이 혼자 수술대에 올라갔다는 말을 들었고 자기가 그런 이유 중 하나였다는 걸 방금 알았으니까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잠깐 들었다가도 조의금 세던 손이 생각나고 납골당 나오자마자 하던 말이 생각나고 복도에서 들리던 고함 소리가 생각났어요. 저는 아무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소는 안 할게요. 세 사람이 저를 봤어요. 대신 오늘 이후로 연락하지 마세요. 세 분 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챙겨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집 문을 닫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에선 연락이 없었어요.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인데 서방님이 계약해뒀던 아파트는 결국 파기됐다고 해요. 그걸 메우려고 여기저기 손을 벌렸는데 그 문제로 셋이 크게 싸웠다는 것도 전해 들었어요. 신우이는 그 사이에서 이쪽 편 저쪽 편 들다가 결국 다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목숨값으로 아파트 사겠다던 사람들이 아파트 계약금만 날리고 서로 등을 돌린 거예요. 풍비박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전 그 말이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저한테 또 연락 오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 자리 이후로 시댁에서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돼서 그렇다더라고요. 그렇게 보험금은 고스란히 제 계좌에 남았어요. 사실 그 숫자를 보면서 이게 저한테 돈이라기보단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거구나 싶었어요. 시댁과 연을 끊고 나서 살림을 좀 정리했어요. 남편 옷만 정리하고 서재는 그냥 뒀어요. 그 방을 없애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오전에 남편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이 하나 나왔어요. 펼쳐봤더니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몇 개 적혀 있었어요. 전에 남편이 어딘가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막연하게 나중에 가자고만 했어요. 나중에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던 거죠. 그 나중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하면서요. 수첩에 적혀 있는 장소들을 보면서 저는 한참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혼자 떠나보기로요.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어요. 그냥 남편이 가보고 싶던 곳을 제가 대신 가보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혼자 공항에 갔어요. 캐리어를 끌고 가면서 자꾸 그날 아침이 생각났어요. 공항 창가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때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봤어야 했는데 얼마 뒤 남편이 보고 싶다고 했던 바다를 보며 오래 서 있었어요. 이상하게 울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요. 당신이 보고 싶다고 했던 바다야. 나 혼자 왔어.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납골당에 들러서 남편 자리 앞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뭔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 한마디를 했어요. 잘 다녀왔어요. 제가 이 사연을 쓴 이유는 시댁을 박살내고 온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내 것은 내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남편이 편지 마지막에 쓴 말이 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저는 그 말이 계속 남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못해줬던 걸 떠나기 전에 편지로 남긴 거잖아요. 진짜 저는 그 말대로 살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보고 싶은 데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요. 그럼 하늘에서 보고 있을 남편도 잘 산다고 흐뭇해할 것 같네요. 그동안 못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해볼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